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신비롭고 모순적인 나라 인도의 빈부 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재 수학자, 천재 과학자, 천재 해커로 등장하는 캐릭터를 보면 유독 인도 출신이라는 설정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가 한국 영화 아니면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현재 미국에서는 인도계 CEO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대기업의 CEO 자리를 인도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가 심하고요. 실제로 인도는 전통적으로 수학과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데다 특히 미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IT 강국이며 전세계 AI 인재풀의 16%가 인도 출신일 정도로 많은 IT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인도가 사이버펑크 영화 속 가상 국가처럼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만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인도는 그렇지 않죠. 인도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다름 아닌 부족한 인프라와 그로 인한 충격적인 수준의 위생관념입니다. 2022년 인도의 전국가족 건강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를 통틀어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심지어 인근에도 변변한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아예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야외 용변을 보는 가구가 19.4%에 달했습니다. 한국에도 쪽방촌이나 고시원에는 개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공용 화장실은 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인근 건물이나 복지관, 하다못해 지하철 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죠. IT 강국과 야외 용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이 두 키워드는 현재 인도가 겪는 극심한 빈부격차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도는 심각한 수준의 빈부격차 문제를 겪고 있고요. 인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번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죠. 문제는 극심한 빈부격차,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즉 중산층이 적어지고 위와 아래가 많은 모래시계와 같은 모양일 때 문제가 되죠. 여기다 계층 이동까지 쉽지 않다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사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정치는 극단화되어 권위주의적인 혹은 프로파간다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성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며 도시는 슬럼화되고 범죄율도 올라가죠. 허무주의, 패배주의가 팽배해지고 인생은 한방이라는 일확천금풍조도 함께 옵니다. 미디어에서는 부자를 악으로 묘사하고 끌어내리는 이야기가 잘 먹히니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부패는 만연해지고 결국에는 체제 붕괴까지 오죠. 역사적으로 패망한 국가들 중 다수가 특히 체제 붕괴를 경험한 국가들은 이 과정을 밟았고요. 미국 빈부격차도 심하다던데 미국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니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인도는 이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3월 19일 세계 불평등 연구소 WIL은 인도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도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층이 인도 전체 자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죠. 또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국내 기준이고 앞에서 말한 CEO들 더 잘 버는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나갔는데도 이 정도이죠.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일단 인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인도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미국보다 높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현재 진행형, 즉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제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인도의 억만장자 수는 2020년 기준 102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려면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해야 하는데, 10억 달러는 하나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도 안 잡히는 자산이죠. 부럽네요. 그런데 인도의 억만장자는 매 증가하여 2022년에는 166명으로 훌쩍 뛰더니 2023년에는 사상 최초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푸른 인디아 부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334명의 억만장자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 순위에서 800명이 넘는 억만장자를 보유한 미국이 1위, 중국은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인도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포인트는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억만장자 수가 25% 감소한 반면 인도는 29%나 증가했다는 점이죠. 이런 추세라면 인도가 억만장자 최다 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여지고요. 게다가 CEO 투데이가 밝힌 아시아 부호 순위를 보면 1위는 인도 최대 석유 및 통신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소유한 무케시 암바니가 차지했습니다. 2위 역시 인도 최대의 재벌기업 아다니 그룹의 회장 고탐 아다니가 차지했고요. 즉 아시아에서 최고로 부자인 2명이 모두 인도 출신인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인도에는 억만장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죠. 보고서를 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곤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 숫자 역시 매 증가하고 있죠. 2018년에는 1억 9천만 명이었던
빈곤층이 4년 만인 2022년에는 3억 5천만 명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증가폭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빈곤하다는 게 우리랑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인도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에서 사망한 5세 미만 아동의 65%는 사인이 아사, 즉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것이었거든요. 사실 인도에는 세계 최대 빈민가로 통하는 다라비 빈민가가 있는 만큼 인도의 빈곤층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는 어린이가 이토록 많다는 건 기형적인 일처럼 느껴지죠. 현재 인도의 GDP는 일본 아래 영국 바로 위인 5위에 있고 2030년 전에는 세계 3위로 올라설 게 거의 확실시되는 국가입니다. 인도는 어쩌다 이렇게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 양극화 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가 되어버린 걸까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인도의 현대 빈부격차 문제는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인도를 직접 식민 통치하기 시작한 1858년부터 인도가 독립한 1947년 이전까지 영국은 장기간에 걸쳐 인도의 경제 구조를 왜곡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시 영국은 인도의 경제를 영국 경제의 하위 부속품처럼 만들어 놓았죠. 영국의 식민 지배가 후에 인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시선도 많고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시기부터 근대화와 산업화에 들어설 수 있었고 이전까지 추락하던 경제도 식민 지배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철도인데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인도 전역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규모도 세계에서 4번째로 길었고 기술도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영국이 인도를 더 잘 뽑아먹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철도는 영국인이 소유했고 기술은 전혀 이전해주지 않았으며 산업 성장의 혜택은 모두 영국으로 흘러 들어갔죠. 동시에 인도는 영국의 시장 역할도 했습니다. 인도의 시장을 오픈하면서 영국은 인도에 공장에서 찍어낸 값싼 공산품들을 밀어넣었고 당시 인도의 주류 산업이었던 수공업과 섬유산업은 붕괴했죠. 앞서 말했듯 산업화의 산실은 모두 영국인이 차지했기에 산업이 붕괴하면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최하층 노동자로 추락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는 거의 노예였습니다. 또 식량 작물 대신 면화와 아편 같은 수출용 작물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전부 영국에게 흘러 들어갔죠. 결국 식량 부족과 농민의 빈곤화를 초래했고 소수의 지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집중시키는 자민달이라는 새로운 토지 소유 제도를 도입하여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에게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등 세금도 과하게 부과되었죠. 당시 인도의 세금은 영국 통치 이전보다 2~3배 높은 수치였고 당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GDP의 25%를 차지했던 영국령이 되기 전 인도, 즉 무굴 제국은 영국령이 된 후 5%까지 추락했고요. 물론 다른 국가의 GDP가 산업혁명을 거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영국은 식민지 지배 시대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인도 사회 구조 자체를 갈아엎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펼친 교육 정책은 인도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당시 인도에 영어 교육을 도입한 사람은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인 토머스 베빙턴 맥콜리였는데 맥콜리는 인도의 혈통과 피부색은 인도인이지만 취향, 의견, 도덕, 지성은 영국인인 계층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인도의 교육 시스템을 갈아엎었습니다. 우선 서양 문학과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서양 커리큘럼과 영어 교육을 도입했는데 모든 인도인이 아닌 소수의 인도인에게만 이러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소수의 특권층 인도인과 나머지 대다수 인도인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을 받고 부를 축적한 가문은 이후로도 쭉 기득권을 잡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이후로도 쭉 현재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당연히 소수의 기득권층은 특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층민은 교육의 기회는커녕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잔존해 있는 카스트 제도도 계층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독립 이후에 정책을 잘 펼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두가 기본적인 교육은 받게 하고 카스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없애고 방법이야 많죠. 실제로 앞서 말했듯 오히려 영국역 인도일 때와 독립했을 때도 인도의 빈부격차는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가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상위 1%의 전체 국민소득 점유율은 12.5% 정도였죠. 또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총리의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상위 1%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약 6%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독립 초기의 인도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완화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평등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사회주의를 했다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죠. 그렇기
이렇게 1991년 인도의 경제 자유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는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1997년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인도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관세 인하 및 수입 규제 완화, 산업 라이선스 제도 폐지 등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GDP 성장률은 크게 증가할 수 있었죠. 1991년 이후 인도의 성장률은 6에서 7%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경제 자유화 이전부터 이미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거나 넉넉한 초기 자본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에 진입하기 수월했던 독립 이전부터 돈이 많았던 대기업 소유주와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도시 거주자 같은 기존 부유층과 엘리트 계층만 성장했죠. 그런데 이건 경제가 성장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장의 주역이기도 하기에 마냥 욕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카스트 제도와 더불어서 하층민이 아예 올라올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힘들다를 넘어 그냥 불가능한 사회였다는 말이죠. 지금도 태어나자마자 직업이 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인도니까요. 게다가 경제 자유화로 인해 인도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며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했고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 생산성을 향상했지만 동시에 노동 수요 즉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경제개혁이 인도 서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건 역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데 한몫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2014년에 총리로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가 추진한 제조업 활성화, 투자 유치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의 친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되었죠.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인도의 GDP가 연 7%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필연적으로 성장은 친기업적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상위 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니 일자리가 늘었으니 밑으로도 혜택이 돌아간 것 아닌가? 일단 인도의 임금, 특히 빈곤층 임금은 말도 안 되게 싸고 빈곤층에게는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IT,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일자리도 고학력자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인도 인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엘리트층 1%라고 해도 엄청난 숫자이기에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요. 국민 전체가 경제 혜택을 보려면 애초에 국가가 고부가가치 산업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본다면 선택과 집중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IT 기업이 서포트를 받고 성장하는 동안 농업 부문은 외면당한 탓에 생산성과 소득이 정체되었는데 문제는 인도 인구의 45%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대다수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은커녕 기본적인 공공교육 및 의료 서비스도 누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세금을 걷어서 교육이라도 받게 해주어야 하는데 또 이게 국가 발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지만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 쉽지도 않고요. 이런 와중에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자 빈곤층은 더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하루에 $2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도시 지역에서 상위 25%의 소득은 35% 감소한 반면 하위 25%의 소득은 55% 감소했죠. 그런데 쭉 들으셨다면 그냥 세금 좀 더 걷어서 아니면 지금 거치는 세금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교육, 의료를 좀 도입하면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도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분명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새로운 조세법을 도입하여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WIL은 재산순위 상위 167명의 순자산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슈퍼셀을 도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했죠. 슈퍼셀을 통해 전체 국민소득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확보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순자산 10억 루피 약 140억 원 이상에 대해 2% 연간 부유세 부과 제한, 33%의 상속세 도입도 제한했고요. 하지만 인도는 굳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인도의 현재 목표는 성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과학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더 밀어줘야 하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의 인재는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갑자기 그것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과거라면 모를까 지금 인도의 부자들은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다 인도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또 인도가 따라잡으려는 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성장한 것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건비가 쌌다는 말이죠. 다른 국가 기업의 공장을 유치시키려면 인건비가 싸야 합니다. 교육 수준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도시 집중화 현상과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성장이 목적인 인도 입장에서 굳이 지금 실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카스트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교육 수준도 낮은 덕분에 당장 해외에서나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이야기하지 빈곤층인 당사자들의 반발도 그리 심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인도의 빈부격차는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심해지면 심해졌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비롭고 모순적인 나라 인도의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